5천원 할 텐데. 아, 그건 아니고. 블루클럽 안 했어, 블루. 네,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때 그 같은 동아리에 있던 친구와 함께 그 지금 그룹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ASMR인지 뭔지 뭐 제가 프란티커 있을 때 다녔던 회사 이름 비슷한 언더그라운드 힙합 그룹도 만들고 곡도 만들고 랩도 녹음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클럽이 요새처럼 막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춤추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언더 뮤지션들이 가서 막 공연하고 서로 막 이렇게 땡기는 곳이었는데 그런 거 되게 돌아다니면서 공연 보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또 친구들한테 이제 톡 팔아가지고 저희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교 진학 후에 또 이제 그 두 번째 사춘기 비슷하게 겪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또 음악한다고 따라다니면서 뭐 조금 생길 때마다 이제 김밥 천국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강사이나 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 1학기에는 GPA가 1.6까지 떨어져서 학사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일종의 좀 메이크업 콜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년부에 가서 단지 저렇게 살아도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사경고 받자마자 그냥 바로 군입대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뿐만 해도 대기자가 많아서 그때 그 입대를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공군이어서 공군에 이제 복무기간이 가장 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공군 가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쳐요. 학점이 3점 이상이면 이게 필기시험 면제해주는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수험비행장과 뭐 수능 비슷한 시험도 치고 또 입대 날짜를 받아갖고 혹시 이제 입대해서 체력 테스트에 떨어져갖고 집에 돌아올까봐 또 열심히 또 트랙을 뛰면서 오래 달리기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친구들 중에 제가 또 우연찮게 가장 빨리 입대하게 돼서 정말 과하게 환송회를 여러 군데서 여기저기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송회 할 때마다 마지막에 노래방 가서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면서 알지 못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입대를 2002년 10월에 했는데요. 그 입대 해갖고 체력 검사 다 통과하고 첫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이것저것 신체 검사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끝날 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막 훈련 시작하고 뭘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집에 갈 사람은 가도 된다고 이렇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지금 떨어진 사람은 당연히 일어나서 가고 너네 중에 정말로 만약에 다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가도 된다고. 많이들 일어나서 갔어요.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어디를 가? 집에? 집에. 군대에서? 네,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훈련병이 아직 입소를 완전하게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집에 가도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방위산업체나 들어가고 이거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서 갈 뻔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거하게 막 환송을 받았잖아요. 노래방에서 막 이등병의 편지 막 부르면서 그리고 막 친구들 얼싸안고 막 그랬는데 그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로 나가기가 너무 쪽팔려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했죠. 근데 뭐 어차피 미뤄봐야 어차피 군대 갔다 왔어야 되고. 훈련소를 잘 졸업하면서 성남비행장으로 제가 자리 배치를 받았습니다. 가깝게 자리 배치를 받아서 2년 반 동안 배관병으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땅도 많이 파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많이 만져보고 화장실도 뭐 제가 하나 다 지워보고 하면서 그때 힘들었지만 이게 뭐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유학 와서 그 학생교회에서 그 오래된 건물을 막 수리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예비하신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의 경험 때문에 몸 쓰는 거는 웬만하면 제가 그런 노동은 꽤나 자신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 후에는 이제 네? 할 거다 할 거다. 네. 막판에서 네. 저녁 후에는 뭔가 이게 해냈다라는 그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이제 복학생 그런 모드였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빵꾸냈던 학점도 메꾸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군대 있을 때 제가 한 29개월 근무했는데 한 달에 10,000원 조금 안 되게 혹은 병장 때 10,000원 좀 넘게 이렇게 해갖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거 안 건드리고 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역할 때 되니까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거기서 돈을 보태줄 테니까 어학연수를 다녀와라 라고 하셔서 한국이 별로 없다는 뜬금없는 이제 아일랜드로 제가 어학연수를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 한 달 갔다 와봐야 뭐 영어가 늘면 얼마나 넓겠냐고 했고 유럽 여행 가보는 게 어떻겠냐 배낭여행.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콜을 했죠.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랑 비행기랑 호텔만 이렇게 잡아준 호텔팩이라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예약하고 복학 첫 방학에 유럽으로 이제 4주 동안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잘 돌아다니면서 당시에는 이제 그 유럽 여행을 이렇게 여행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행하면서 어렴풋이 이제 나중에 직장 다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꼭 다시 와야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나면은 이제 시간 좀 있겠지만 돈도 없고 몸도 늙어 있겠죠. 그래서 젊고 혈기왕성할 때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학 후에 열심히 이제 학점 메꾸면서 취업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동제어라는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교 형이 저보다 한 살 위였는데 UC 버클리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아놓고 출국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군대 면제였기 때문에 그 형은 이제 저보다 한 살 위였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담 가운데 예전에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현실을 알게 되니까 잊고 지내다가 다시금 이제 뭔가 미국 유학이라든지 외국에 살고 싶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꿈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 형이 유학을 떠난 해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나도 유학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석사 마칠 때까지 3년 동안 그 연구실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그 연구실의 교수님이 악명이 좀 자자했던 분이세요. 지금까지 연구실을 운영하시면서 박사를 한 명도 배출 못 하셨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박사까지 한다고 들어왔다가 질려가지고 석사까지만 하고 다 이제 졸업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이크로 매니지하고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3년 동안 이제 거기에서 버티면서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한 꿈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실 가까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거셔서 후문 앞에 이제 고시원에 정말 침대 하나 딱 들어가는 한평 남짓한 그 방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살면서 거의 실험실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았고요. 교수님 저 때는 교수님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무슨 고무동력기 무슨 대회 나간다고 해갖고 이 카본 파이버로 된 그런 고무동력기가 있어요. 그거 사러 막 여의도 공장까지 가갖고 그거 사와서 막 만들어서 시험 비행해갖고 이제 갖다 마치고 그 이제 교수님 아들이 이제 상 타오고 뭐 그런 것도 하고 하지도 못하는 술을 이제 회식 때마다 이제 계속 주는데 마시고 이제 화장실 가서 토하고 또 들어와서 마시고 이제 뭐 거의 회사 생활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연구실에 이제 경험이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웬만한 연구실들은 이제 오래된 박사 학생들이 연구를 이렇게 끌어가고 뭔가 이렇게 좀 밑에서 멘토링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위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학부형생 들어갈 때부터 뭔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뭘 알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니까 연구 결과는 안 나오고 맨날 혼나고 잔소리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버클리에 박사 갔던 그 형이 밤낮으로 이제 코치를 해줘갖고 같이 저널 논문 2개를 쓰고 그제서야 이제 박사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SCI 전원 논문 2편 정도면은 석사로서 꽤나 괜찮은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높아져서 미국 대학원에 이제 지원을 할 때 굉장히 높은 학교들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MIT, 뭐 버클리, 미시건 뭐 이런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같은 연구실에 있는 형이 텍사스 A&M도 써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본 적도 없는 학교인데 텍사스 A&M을 써봐. 연력학 연구실에 김만석 씨도 작년에 거기로 왔어. 그래갖고 전단에는 그게 보험이었어요. 그냥 아 그래 랭킹이 낮으니까 여기 보험 차원에서 이렇게 텍사스 A&M도 써놓자 했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는데 이제 합격 소식은 없고 이 연구실에서 도저히 박사까지는 못하겠고 그래갖고 이제 꿈 접고 취업이나 해야겠다 해갖고 여기저기 이제 회사로 면접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이 남자가 두 마음을 품는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내 밑에서 박사하면 2년 만에 학위를 주겠다고 꼬시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저랑 같이 석사를 하던 그 2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군대 때문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박사를 거기 했어요. 박사 1호거든요. 그 7년 했어요 박사만. 그냥 석사 마치고도. 어쨌든 그렇게 꼬일 뻔했는데 그 생각지도 못한 게 4월 어느 날 다른 데 다 떨어지고 텍사스 A&M에서만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습게 봤던 학교인데 그래도 그 현실을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고 그렇게 제가 텍사스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쯤에 이제 어드미션을 기다리던 그 힘든 시간쯤에 친구가 이제 권유를 해서 3일교회를 처음 나가게 돼요. 네, 그게 정말 뜬금없이 3일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해서 오케이 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어차피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교회 도움 없이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뭐 정면으로 부딪혀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권유를 해서 주일 예배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숙대 강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들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배가 딱 시작하자마자 얌전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찬양하면서 막 율동하는 거 보고 완전 질렸던 것 같아요. 아 미친 사람들이구나.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같이 왔던 친구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제가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연말이었는데 2008년이 되면서 삼일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특이한 생각을 또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연약한 사람인지 그거를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겠어 라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혼자 새벽기도에 갔습니다.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갔는데 조용하고 어두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아서 이제 계속해서 혼자 아무도 몰래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다가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저를 굉장히 강렬하게 만나주셨습니다. 한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가지고 그 순간에 정말 정신도 못 차리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학 출국할 때까지 아직은 연구실에 몸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이렇게 겨우 예배만 참석하는 생활을 한 7개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텍사스 A&M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2009년 8월 1일 날 출국했습니다. 출국하는 날 아침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사진 찍었던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놀았어요. 신나게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박사 오는 동안. 네, 당시 이제 8월 1일 날 제가 토요일 날 여기에 떨어졌는데 휴스턴에 떨어졌는데 마중 나왔던 사람이 이제 김만석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2년 동안 김만석 목자랑 룸메이트로 살았는데요. 목자 아닐 때? 네? 목자 아닐 때? 그렇죠. 이제 아예 믿음도 없을 때. 믿음도 없을 때. 네, 믿음도 없을 때. 그래서 토요일 날 그날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저를 학생교회로 라이드를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김만성 목사님이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네,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제 교회를 안 믿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휴스턴을 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주말마다 휴스턴을 다니고 소문에 여자친구가 오게 생겼다라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만 보러 다녔나 보다 했는데 뭐 결국은
결혼까지 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됐죠. 제가 간접적으로 교회 이름이 왜 휴스턴에 있는데 서울교회일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당시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만석 목장이 이혁 집사님 목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장이 컬리스테이션까지 와서 목장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목장 식구들도 한번 만나고 같이 끝에 시행하는 시간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차 없이 이제 한 처음 1년 반을 살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동양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그 좋은 그 학생 교회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저보다 형인데 이 세 사람이랑 3년 동안 룸메이트를 했어요. 그 타운하우스를 하나를 빌려서 넷이서 이렇게 살면서 넷다 이제 그 소그룹 리더 같은 걸 하니까 정말 신앙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깊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학생을 재밌게 했고요. 어머니는 제가 유학하는 도중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워낙에 이제 무뚝뚝한 아들이고 부모님한테 이제 혼자 나와 살면서도 전화도 잘 안 드리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스카이프로 통화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말에 했는데 늘 어머니가 나오셨었거든요. 화면에 아버지는 잠깐 얼굴 비추고 그냥 가서 이제 자기 본인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하시는데 어머니랑 늘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스카이프에.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서 생각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했던 거는 그렇게 1년을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의심을 한 번 안 했어요. 왜 엄마가 안 나올까? 왜 어머니가 스카이프 통화에 왜 어머니가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만 들릴까라는 거를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암 투병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머리를 삭발했어야 됐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이제 화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건데 그 어머니는 유방암이셨는데 절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으로 전이가 됩니다. 어떤 암이든 간으로 전이가 되면 좀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간으로 전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고 1년 뒤에나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매 방학 때마다 한국에 방문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6주 동안 저한테 이제 귀국해서 병간호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다라고 이제 급하게 들어와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6주 동안 아버지랑 동생은 출근을 하고 저 혼자 이제 어머니 병간호를 집에서 했었는데 꽤 그 당시에 몸이 지치니까 병간호가 쉽지가 않잖아요. 몸이 지치고 또 당시에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던 지금의 아내 여자친구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느 한순간에 이게 확 꺾이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에 이제 취하셔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한테 제가 짜증을 부렸어요. 짜증을 부리고 가 있는 동안 그 6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상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거라고는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기보다 그런 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그 현실이 그냥 뭐 힘들고 이러니까 보고도 전하지도 않고 어머니 그냥 막 병원을 겨우겨우 하면서 6주 빨리 지나고 나 빨리 미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6주가 다 돼서 이제 제가 미국에 왔어요. 와서 귀국하자마자 다음 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바로 급하게 또 출국을 해서 어머니 장례 일정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다 지나고 남는 게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뭐 죄의식이나 이렇게 후회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왜 그때 내가 시간이 있었는데 더 잘 해드리지 못했을까? 뭐 영원한 시간도 아니고 딱 그 6주만 내가 정말 잘 했으면 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돈을 보일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런 거를 좀 잘하고 왜 오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랑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그 6주 동안 어머니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않아서 지금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부터 뭔가 이렇게 고민도 많이 되고 후회랑 죄의식이랑 있어서 저한테는 이제 끊임없는 마음의 숙제인 것 같아요. 2012년 여름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가 투병하고 계실 때인데 어머니 방문하고자 이제 방학 때서 한국에 들렸는데 우연하게 그때 만석이 형이 결혼할 때였어요. 한국에서 날짜가 맞아갖고 저 뭐 평소에 굉장히 친하거나 했던 게 아니고 날짜가 맞아서 그 비 오는 날 제가 그냥 가갖고 그냥 결혼식을 참석을 했어요. 결혼식을 참석을 했는데 만석이 형은 그게 굉장히 일부러 온 줄 알았는데. 뭐 기억에 남았나봐요. 기억이 남았는지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이 남았는지 그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저는 이제 뭐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 줄 알고 그냥 뭐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소개팅 하겠냐고 저한테 소개팅 해주겠다고. 그러세요. 네.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소개팅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만난 게 이제 저의 아내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만석이 형이 잘 소개를 해줘서 소개팅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사실 뭐 첫눈에 이렇게 막 사랑에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차분한 가운데 이제 만남을 이어갈수록 서로 결혼에 대한 확신을 좀 빠르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는 재밌게 했지만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장모님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교제를 하다가 와이프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엄마의 마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그 기도의 힘을 와이프가 그렇게 계속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할 때 졸업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가 제 인생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2004년 8월에 졸업을 하고 8월 중순에 휴스턴 와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직장이 없었던 개인소 목장님 댁에 아파트에 제가 얹혀 살았는데 결혼할 때까지 한 5주, 6주간의 그 시간이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는 사람도 없었고 휴스턴에 일단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원래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컬링 스테이션에 그 모든 사람들 다 떠나서 홀로 딱 왔는데 직장도 없고 얹혀 살았는데 얹혀 사는 집주인도 굉장히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직장 구하고 그래서 집에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막 둘이 직장을 막 이렇게 구직을 하면서 그 커피숍도 이제 그나마 둘 다 돈도 없으면서 그 크레딧 카드 빚을 서로 져가면서 커피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 결혼식은 이제 가까워지고 그 식에 대한 비용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의존을 하게 되면서
양가의 이제 갈등도 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그걸 받아내고 아버지한테는 뭐 너 팔려가냐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저쪽에선 저쪽대로 또 장모님한테 또 섭섭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아슬아슬하게 막 날짜에 맞춰갖고 겨우겨우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서 막 페이먼트를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이제 10월에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 중에는 주말마다 이제 컬리 스테이션과 휴스턴을 서로 좀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에 헤어지지 않고 긴 시간 운전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참 기뻐서 참 좋았습니다. 주변에는 나는 먼저. 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사실 기억이 거의 없어요. 막 지난 것 같아요. 막 지났어요. 네, 결혼 3주 만에 가영이를 저희가 임신했는데 신혼을 즐겨보자고 이렇게 둘이 얘기를 결혼 전부터 했었는데 신혼은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당시 아직도 직장을 구하는 중이었고 결혼식에 이제 지출도 많고 하니까 빚도 많은 상황이고 하니까 저희가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 3주 만에 가영이를 임신했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영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덕허덕 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또 나오고 또 이제 조금 할 만한 것 같은데 갔어야 돼. 집에 있는 바람에 너무 빨리 그래서 만 잡아도 애가 생겨. 최근까지 이제 막 채영이가 2살이 되고 이제 좀 할 만한 것 같아 했는데 참 복이죠.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그 지금 최미선 목사님 아가포토 사진을 하시잖아요. 그 오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 사진 겸 해서 모델로 서주면 공짜로 이걸 찍어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막 이렇게 찍어서 지금도 이렇게 홍보하는데 이렇게 앞에 걸어놓고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걸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셋째 소영이 태어나고 나서 신생아 사진 겸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5년 동안 이제 목련님은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키시고 있는데 우리는 애들 만들기 오랜만에 그래도 이렇게 또 가족 사진다운 가족 사진을 잘 찍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영이 나올 때까지는 육아가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몰랐으니까 아들 둘, 딸 둘이라는 대가족을 제가 감히 꿈꿨습니다. 가영이 출산 후에 급격하게 이제 가족 계획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도 지금은 딸 셋인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한동안은 또 주변에 딸 셋인 아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막내가 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딸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딸 셋인 아빠들 참 부러웠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새도 이제 퇴근해서 아이들과 아내들 이렇게 보고 있자면 사랑스럽고 뿌듯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 내 여자와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오로지 저만 남자예요. 아직 소영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기도한 게 응답된 건 맞는데 가영이랑 채영이는 성격이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밖에 나가기 좋아하고 또 밝고 그게 참 감사한데 저 혼자 성격이 다르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좀 조용조용하고 앉아서 뭐 만들고 뭐 영화 보고 책 읽고 뭐 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육아를 시작하면서 그런 정적인 취미 활동은 하지 못할 뿐더러 시간만 되면은 엄마는 애들 데리고 같이 나가자고 이렇게 뭘 하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소영이 출산 휴가를 딱 2주 받아가고 있으면서 애들을 밤에 다 이렇게 소영이까지도 다 재워놓고 예전에 제가 막 학생 때 하던 그 건담 플라모델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만져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박스를 한 몇 년 동안 그 박스 안에 이제 잠자고 있던 애를 이렇게 거의 꺼내갖고 이 애기들을 좀 이렇게 꺼내서 막 바라보고 막 이랬어요. 예, 플라스틱 모델 같은 거 이렇게 모델링 이렇게 뭐야? 근데 이제 정서장애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또 그걸 보고 네가 출산휴가라고 그런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냐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잔소리 또 많이 나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언젠가 내가 이거를 다시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아직 너무 몇 년이 남은 것 같아서 꺼내서 내가 좀 만져봤다. 만져보는 것도 안 되냐. 그래 맞다. 공색하게 변명을 하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네, 아내는 지금부터 벌써 애들이 크는 게 너무 아쉽대요. 그러니까 천상 이게 막 이게 육아하고 이런 게 좀 잘 맞나 봐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애들이 막 이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빨리 쑥쑥 커서 언젠가 끝날 육아를 향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쉬어가는 페이지인데요. 가운데 이게 저입니다. 저고요. 이 세 딸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며칠 전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이 마이스토리 준비하다가 처음 발견한 사진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완전 소영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서 2015년에 1호기가 태어나고 2017년에 2호기가 태어나고 19년에 3호기가 딱 태어났는데 1호기랑 3호기는 너무 아빠를 빼닮았고 2호기만 그나마 엄마의 흔적이 조금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와 문씨 이 유전자가 너무 세다 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요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싱글 사역은 저희가 2016년에 김희준 전도사님이 그루터기 목장을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기존의 모잠비크 목장 식구들을 저희가 데리고 샨샤이 목장을 분가를 했습니다. 유학 기간 중에 제가 학생교회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생각하면서 늘 청년 사역을 좀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작한 싱글 목장 사역이 내 상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거룩한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저의 뭐 갈망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 사역인데 내가 원하는 특정 그룹의 아이들한테 아니면 특정 그룹의 그 싱글들한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사역으로 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그 내가 원했던 사역, 내가 원하는 영향력에 대한 그 상상을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싱글 사역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직장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뭐 부담도 되지만 사역 자리를 지킨다고 지키긴 했는데 이 현실은 내가 생산했던 것과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깨어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굳히는데 좀 한참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싱글 목장 3년 반 동안 아직은 그렇다 할 뚜렷한 영혼구원의 열매도 없고 그리고 군가의 경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목원들이 적지만 있어서 저희가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또 특히 저한테는 싱글 사역의 감사는 같은 또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우리 초원이 저한테 좀 큰 기쁨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2017년 말에 이제 애들 데리고 초원 식구들끼리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건희 진이 아이 생일 때 애들 이렇게 모아서 찍었는데 애들을 같이 뭐 싱글 평원의 거의 반 이상은 저희 애들이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넘치는 초원인데 이렇게 같은 나이대 같이 이렇게 키워가면서 같이 고생하지만 이렇게 애들 같이 커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고 저한테 마음에 안식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커네티컷입니다. 작년 교회 게시판에 제가 Living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장문의 간증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사실 자세한 내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하게 좀 세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간증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1년의 무직 후에 얻은 직장 때문에 9개월간의 이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와 인연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세미나도 오시고 그리고 가정교회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도 오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정교회에 대한 그 불이 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가고 만남도 하면서 제게 이 커네티컷을 혼자 갔다 왔던 데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게 뭘까라고 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꼽은 게 첫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 꼽았습니다. 사실 1년의 무직 기간 동안에 제가 제일 후회됐던 게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하면서 그냥 보채기만 했던 것 같아요. 줄 때 됐는데 왜 안 줘요? 이거 뭐 사역 어떻게 하라고?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커네티컷 이주하면서도 생각해보니까 그 1년 동안 그것만 한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커네티컷이잖아요. 뭐 어디 뉴욕도 아니고 보스턴도 아니고 커네티컷 이 조그만 주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나를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여쭤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바라옵기는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쁜 마음으로 다시 휴스턴으로 축복하면서 보내주실 것을 기대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체험을 했던 그런 귀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뭐가 배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늘 제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먼 하늘에서 불순종하는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봐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거 다 이루어지더냐. 지금의 고통은 네가 자초한 것이니까 다 누려라 하고 반반하시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통쾌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억지스러운 생각에 좀 붙들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함을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를 하는데도 그 실제적으로 그걸 믿지 못했던 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9개월의 이제 이 생활 끝에 휴스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 자체를 완전하게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경고한 점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완전하게 100% 없애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열매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모여주셔서